이 진행은 오늘 사회 맡으신 숭실대 윤석은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숭실대학교의 윤석헌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 주제가 부동산 금융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LTV DTI에 관해서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신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께서 이제 취임을 전후해서 이 부동산 금융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제 이런 화두를 띄운 것 같고, 그 후로 경제부처의 수장들을 포함해서 이제 찬성하는 측도 있고 또 반대하는 측도 있고, 나름대로 열띤 지금 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LTV DTI 규제는 외국에서도 우리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해서 상당히 좀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규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1,000조를 훌쩍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질적인 부분도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완화를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이제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제 신임 장관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궁여지책으로 제시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반면에 여러 가지 걱정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국내의 최고 전문가분들을 5분인데 한 분은 좀 사정상 오늘 참석은 못하시고 토론문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국내 최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장단점,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이제 네 분이 참석을 해주셨고, 또 한 분은 이제 토론문만 보내주셨는데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우선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플로어에서도 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 주제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또 금융규제의 완화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지만, 상당히 마이너한 포인트들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자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도록 그렇게 토론회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우선 토론자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제일 오른쪽에 원정현 조사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바로 옆에 중앙대학교의 박창균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제 왼쪽에는 홍익대학교의 전성인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금융연구소의 이휴정 연구원님, 수석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토론의 순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박 교수님께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해주시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께. 예, 저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 경영학부의 박창균입니다. LTV DTI 규제에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논란도 많고 관심도 많고, 이걸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상당히 많았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또는 토픽에 대해서 합의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적어도 이 이슈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경작자들 사이 합의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반론이 있기는 했었지만 전반적인 의견은 LTV DTI 규제가 형식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규제이면 틀림이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비춰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어떤 차악의 선택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금융 건전성을 지켜내고 특히 은행 부분의 건전성을 지켜내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게 국내적인 평가고 어떤 그런 나름의 성과도 있고 또 나름의 역할에 대해서 그 합의된 어떤 이제 그 인정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딴 거는 아니고요. 뭐 가계부채의 심각성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때까지 가계부채와 관련된 논의에서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런 합의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지난 2, 3년간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논 건 아니고요. 열심히 분석을 많이 해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미시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 합의된 팩트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를 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가계부채 관련해서 두 가지는 거의 명확하게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져서 부실이 생겨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깨지고 실물 부분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아마 그 진원지는 주택담보대출일 거다. 규모나 구조를 봤을 때. 두 번째 팩트는 저소득층이 부채 부담이 상당히 크고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부채의 구조나 성격을 봤을 때 그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깨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런 부분은 저소득층의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진다는 어떤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바라볼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에 뭐가 문제냐? 아시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약 45%, 5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약 한 500조가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그 중에서 한 60조 정도가 은행에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이금융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지난 한 2,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공적주택자금입니다. 어떤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제 너무나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주택담보대출은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가계부채에서 규모가 70, 80%를 차지하는 매우 큰 대출입니다. 개인의 개인의 어떤 일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이 죄송합니다. 보통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겠죠. 20대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좀 늦었지만 20대 중후반에 이루어지는 결혼에 대한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 뭔가 하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이루어지는 주택구매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택구매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 금융거래에 관련되는 어떤 금액 이상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개인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금융의사결정이 주택구매 관련 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주택 관련 금융이 전체 가계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안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가계 중에 주택 관련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인데요. 이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서구 이제 서구 각국들은 보통 최소 60%에서 심하면 8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비중이. 그러니까 신용대출 비중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앞으로 연구가 되고 정책적인 어떤 시사점인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각하게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주택 관련 금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였느냐.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벌어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지금도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벌어서 안 갚으면 어떻게 갚느냐. 집값 올라서 갚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부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향후에 어떻게 얼마만큼 벌 거니까 부채를 이 정도 내는 게 내 능력에 맞겠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집을 사면 앞으로 저 집이 몇 % 오를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구조는 서구 여러 나라하고 매우 다른, 매우 기형적이라고 보면 뭐하겠지만 매우 특이한 주택금융 구조를 갖게 되었고, 그것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매우 큰 위험 요인이라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당국도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해서 이제 그것들을 소위 이제 서구 각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장기 모기지론, 20년 동안 갚아서 20년, 30년 동안 갚아서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꾸준하게 분할해서 결국은 60대 초반이나 50대 후반에 가면 그 집이 본인의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그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 자산, 그러니까 생애 주기상의 어떤 자산 축적 패턴을 갖고 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부분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DTI 규제예요. 이 DTI 규제가 그런 정책적인 노력의 핵심적인 수단이었고, 지금 이미 상당한 정도로 효과를 발휘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정책 기조를 향후 약 5년에서 10년, 길면 10년, 짧으면 5년 정도 끌고 간다면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 구조는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장기 모기지론 시장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는 취약한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덜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희망 섞인 어떤 그런 전망을 했었었는데, 이거가 관련해서 특히 이제 DTI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다 또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 구조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서론을 잡았는데요. 뭐 본문에 들어가서는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최근 이제 LTV DTI 규제와 관련해서 이제 주택 경기와 연결시켜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못 산다, 돈을 못 빌리니까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일부 설득력을 획득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뭐 밑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약간 상당히 여기에 문제가 많은 어떤 그런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규제로 인해서 주택 수요 위축이 일어난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게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견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실물 부분, 건설 부분에 계시는 부분, 이 규제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설 부분에 계시는 분들도 규제 자체 때문에 주택 구매를 실제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좌절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 규제를 풀어서 그럼 시장에 들어오면 시장이 사느냐, 그에 대해서 안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핵심은 뭔가 하면 심리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얼어붙고,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수요자가 수요 구매 의사가 꺾인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심리라는 게 뭔가 하면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심리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리라고 예상을 하면 집을 이제 내구 소비재로 보는 게 아니고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가격 오를 것이 거의 확실한 자산은 지금 빚이라도 내서 잡아두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런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서 또는 그런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 규제를 풀자는 겁니다. 이 규제가 그런 심리를 억제하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꺼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 그런 부동산 가격의 상승 심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풀어도 된다.
근데 또 이런 규제를 풀면 그분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부동산 가격의 상승 심리가 시장에서 규제의 완화로 인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논리적인 모순이 많은 주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뒤가 전혀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훈지에 대해서 별로 크게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제가 토론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놔봤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위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이자율 5%로 생각하고 서울 소재 주택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3년 만기로 빌릴 수 있는 돈이 1억 3,5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대 지금 규제하에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주택 수요가 위축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놈을 20년 만기로 빌리면 7억 5천만 원. 길게 빌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차입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파이낸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상당수가 20년 만기 집 사라고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고객이 굳이 내놓으라고 그러면 상품을 팔기는 팝니다만 상당히 높은 가상금리를 이제 요구를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3년 만기 대출을 아직까지 더 선호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장기로 빌리면 상당히 큰 금액을 돈을 빌릴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이게 바로 DTI 규제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DTI 규제가 대출의 장기화에는 상당히 공헌을 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만 말씀드리면요. DTI 규제에 대한 어떤 비판 적대감은 단기 대출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3년 4년으로 돈 빌려가지고는 주택을 사는 게 적어도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강남 지역 일부 고가주택, 아파트죠. 구입을 위한 대출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불만으로 아마 상당히 많은 어떤 비판이 있는 것 같고 이것만 풀어주면은 주택 경기가 살아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풀어줘서 단기 대출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LTV를 완화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대출이 돼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수요가 실질적인 구매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게 일단 단기 대출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한 2, 3년간 공들여 추진해온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전환 노력이 완전히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요. 강남 지역 소재의 일부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게 되고 그리고 사실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마인드도 이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지식도 높으시기 때문에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어도 초기에는 시장이 덜썩거릴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왔던 게 이제 일부 특정 지역에서 주택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하면 이제 옆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돼 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건데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런 부동산 과열 현상이 지금 이 규제를 푼다고 해서 갑자기 발생할 것이라는 이제 예상을 하는 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규제를 풀었을 때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남 지역에 있는 일부 고가 아파트라는 사실 자체는 이 정책의 효과가 국지적이거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제의 소비를 살리고 경제의 어떤 건설 경기를 살리고 이런 측면에서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시도되는 정책인데 그 효과가 매우 국지적으로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차원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 또 전에 매우 국지적으로 한정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책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 작업이
다시 물거품이 되는 코스트를 분명히 지불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LTV DTI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뭐 LTV 70%, DTI 뭐 60%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두 번째 논점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LTV DTI 규제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이상한 규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는 이상한 규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 주택금융시장은 지구상에 대한민국에 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택금융시장이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규제라는 주장은 전혀 논점에 맞지 않고요. 이 규제가 과연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의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냐라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 대한민국밖에 없는 규제냐? 외국에도 규제 다 있습니다. 특히 DTI 규제, DSR이라고 하는데요. 매우 강력한 규제가 있는데 그거는 정부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마켓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시장의 규율에 의해서 확립된 전통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금융감독 당국의 공적인 규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규제입니다. 그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사실상 시장 거래에서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 이대로 가야 되느냐 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상태로 한 5년 정도에서 10년 정도를 가면요.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은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장기 모기지 시장으로 전환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LTV는 약 한 80%까지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LTV는 지금보다 LTV 규제는 80% 이상으로 풀어도 관계없고요. 80% 가까이. 그다음에 DTI 규제는 굳이 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장기 모기지론 시장으로 가게 되면 굳이 정부가 DTI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은행들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주택금융공사나 또는 커버드본드 규제 조항에서 DTI 규제에 관련되는 DTI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를 함으로써 충분히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이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장기 모기지론 시장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러한 장기 모기지론 시장이 적어도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득보다는 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경실련 측에서 이제 토론의 주제 꼭지를 한 3가지 정도를 사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조금 미처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 거는, 이 금융규제 요번에 완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경기를 활성화한다든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식이냐라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끝부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다시 좀 더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 완화 효과는 있으면 오히려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 비슷한 걸 하셨고, 그 다음에 있어도 강남 지역 정도의 좀 국지적인 것일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LTV하고 DTI로 나누어서 LTV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해도 좋다. 예를 들어서 80%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DTI 같은 것은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원정현 입법조사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정현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집을 옮기게 되면서 이거 직접적인 지금 경험과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네요. 사실은 저도 특별하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갑자기 제가 사고자 했던 집이 갑자기 4, 5%가 확 올라버리고 지금 부동산 가니까는 사람들이 벌써 막 접근이 많아지면서 기다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생각을 다시 해야 되나서부터 이렇게 낸 토론문을 지금 다시 써야 되나까지 고민하게 된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입장은 사실 별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아마 방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으면 문제라는 말처럼 그럼 생각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 토론의 전제로 한다면 사실은 있어서 저는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LTV나 DTI에 대한 규제라는 것이 일종의 정부 차원에서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장치로 지금 사용되어 왔었고 이렇게 통제되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심리적이 됐건 실질적이 됐건 사실은 영향을 주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저는 더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시장에서의 굴러가는 시장 관행의 균형과 달리 정부 통제에 의해서 이 균형점들이 자꾸 바뀌게 되면서 생기는 왜곡성들이 현재 지금처럼 또 LTV, DTI를 자꾸 건드리게 되면 또 뭔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괜한 믿음을 지금 정부에게 주었고 정치권에게 지금 줌으로써 이런 카드를 자꾸 만지작거리고 그래서 또 한 번의 지금 왜곡을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악순환이 되고 또 아마 나중에 만약에 이것이 영향이 만약에 정말 기대한 대로 돼서 일부 지역이 됐건 전체적인 지역이 됐건 과열화가 된다면 또 보나마나 LTV, DTI를 또 가지고 이제 이걸 통제하니 막내하면서 또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뭐 통제한다던가 해서 거기에 따른 악영향을 또 이제 만들게 되는 사실은 그러니까는 정부가 기존적으로 제가 맨 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지금 2002년도에 아마 투기 과열에서부터 시작했었던 이것이 정부가 아직도 지금 착각일 수도 있고 뭐 실제일 수도 있고 이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 먹혀왔습니다. 정부가 요것만 둘만 가지고서 만지작거리면 시장에 영향이 주네. 그래서 뭔가 성과가 있네라는 믿음을 사실 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때 보면 그 부동산 시장의 그 가격 지수, 특히 아파트 가격 지수하고 그 시점적으로 보니까 누를 때는 사실 좀 눌렸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갈 때마다 누르고 또 약간 올려볼까 그러면 또 약간씩의 영향이 지금 주어지고 하다 보니까 요번에도 또 그렇지 않을까라는 걸 주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방금도 이제 교수님께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이 사실은 2007년도에 미국의 부동산 버블로부터 시작했었던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벌써 뭐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니 많이 하는 이러한 상당한 위험 속에서 초기에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나 전체 거시경제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던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GDP 대비 상당히 높고 국민소득 대비 상당히 높고 그러고 대외적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큰일 날 거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금융 시장이라던가 지금 내수 부분도 미국처럼 난리 나지 않을까라는 식의 이상한 착각을 해서 지금 줬었고 그런 것이 착각이었었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내고 있고 그런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LTV와 DTI의 일종의 그 통제선 지금까지 나름대로 지켜왔었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LTV DTI는 사실은 만들 때 저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금융 소비자나 사실 주택 구입자 아니면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동산 과열을 막자는 것보다 부동산 과열 때문에 금융시장이 나중에 이거 은행이 좀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던가 아니면은 은행권 아니면 금융권을 보호해주는 어떤 대책으로 사실을 만들어 왔었던 것이었었고 그것이 금융의 안정성을 지켜내는 데는 큰 힘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으로써 2002년서부터 특히 금융위기 아니면 요 최근에 와서 나타난 풍선 효과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저는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건데요. 사실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했을 때 많은 저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 매우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즉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은 내가 주택을 사고 싶은데 아니면 지금 집을 좀 팔고 좀 넓히고 싶은데
때 이것을 지금 사기 위해서 받는 돈, 받는 자금 대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씩 가계 부채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씩 이렇게 뭐 공부라고 하면 좀 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사업하는 사람 특히 그러니까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나 대부분의 경우에 하는 말이 있죠. 내 집은 내 집이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표현을 쓰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하는 사람 치고 자기 집 담보로 안 잡히고 장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의 목적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의 목적으로도 사실 많은 부분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계에 몰린 가게들이 어차피 지금이라도 집이라도 담보 잡혀서 지금 애들 지금 대학교 간다는데 결혼한다는데 지금 마땅히 돈은 없고 지금 있는 담보로 빨리 잡혀서라도 돈을 주고 나중에는 한번 어떻게 잘 되겠지라던가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주택이 조금이라도 오르게 되면 이거라도 빨리 팔고 빚을 갚고 집을 축소해 방안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 사실은 또 상당 부분이 지금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계부채에 있어서 주택자금 대출에 있어서의 많은 특징이 장기화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 정부의 발표 중에 기대효과 부분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현재 한계에 몰린 가게들, 돈이 더 필요한 사람들인데, 특히 자영업자들이죠. 자영업자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막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인데 지금 당장 돈이 갚아줘야 되고 추가적인 돈이 필요한데 이미 모든 한도는 꽉 채워서 돈을 빌려놨고 주택 역시 LTV와 지금 이 DTI 때문에 막혀서 더 이상 돈 못 빌리는 사람들에게 이 한도를 늘려줌으로써 좀 더 추가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을 지금 주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돈 못 빌려서 제2금융권과 사채까지도 쓰고 있는 매우 고리의 그런 금액들을 쓰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일반 은행에 그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렇게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지금 정부 안에서도 저는 읽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모든 그 정부 대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규제는 규제대로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서 또 한편에서의 지금 생각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아니면 좀 더 크게 말해서 우리나라 소비의 진작을 자꾸 대출자, 즉 국민 가계들한테만 지금 전가시키려는 것에 있어서 저는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즉 돈을 아무튼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불황이고 안 쓰는 거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이다. 돈을 안 쓰기 때문이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쓰게 할까에서 지금 나타난 이 LTV, DTI를 완화시키면서 하는 마인드의 저는 내부에는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더 빌려서 쓰게 하자. 즉 돈을 빌려줄 테니까 너희 더 써라. 거든요. 이거는 아마 그 금융위기의 대책에 있어서 크게 양분화됐을 때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돈을 소비를 안 쓰니까 어떻게 할까 해서 그렇다면 돈을 왕창 찍어서 풀어서라도 하자. 아마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또 금리 인하 하든지 뭐 하든지 하는 어떤 정부적 대책으로서의 소비를 늘려주는 방안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게 참 국민에 대한 애국심을 너무 지금 믿고 있는 건지 강조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봤을 때 모든 건 국민이 너희들 돈 빌려서라도 소비 더 해. 그래서 빨리 이 국가 경제를 빨리 이렇게 세워라는 일종의 그런
식의 마인드가 지금 이 내부에 지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 풀 테니까 해. 그 다음에 이렇게 풀고 나서 결국에는 방금처럼 한계에 몰린 기업들은 아마 한계에 몰린 사람들, 자영업자들 특히 대표적으로요. 돈을 더 빌리는 거 가능할 겁니다. 가능해질 겁니다. 아마 이건 넓혀주면요. 그래서 아마도 사채를 쓰던 사람이든지 뭐 저축은행에 있는 사람들, 저축은행에서 고리로 쓰는 사람들은 아마 좀 메꿔지면서 뭐 약간의 부담을 줄 거예요. 그런다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한 번에 아마 한계 끝까지 아마 몰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는 I don't know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 풀 수는 없을 테고 그 돈을 계속 그러면은 빚은 늘린 부분에서 가계부채는 또 증가되니까는 아마 가계부채에 대한 또 하나의 안정화 대책이란 걸 만들어내면서 그럼 가계부채를 빨리 뭐 지금 줄이자, 단기 대출을 줄이자. 벌써 2, 3년 전에 나왔었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서 그 단기 대출 감소와 은행권으로 하여금 그 신용대출의 감소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또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 것에 대한 또 한 번의 반복이 지금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그렇다면은 과연 LTV DTI 완화가 과연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전 체험적으로 봤을 때 벌써 저는 이제 벌써 집을 팔아버리고 이제 새로 집을 사야 되는데 그 집들이 벌써 2, 3천만 원씩 막 상당히 지금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불가하고 그렇다면 이게 부동산 올라간 징조냐라고 생각하면은 보톡방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인 영향이 매우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이러한 그 주택담보대출 완화라는 것은 정부가 향후적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힘쓰겠다. 주택가격, 그래도 국내 소비를 늘려주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밖에 없다라는 식의 그 시그널을 지금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가격은 더 올라갈 테니까 맘 놓고 좀 더 해봐라 라는 건데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겠느냐. 사실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대한 그 가치평가는 좀 많은 부분에서 좀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적절하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거품 아니어서부터 뭐 여러 논쟁이 있는 거고 특히 미국은 그 거품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택가격에 대한 적정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의 더 이상 상승은 일종의 버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은 그 가계부채의 상승 폭에 비해서 상당 부분 사실은 더 높은 비율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몇 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어디 갔냐? 보면은 우리나라의 보면은 소득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소득 증가율에 비해서 지금 31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민 총소득 증가율에 비해서 사실은 가계 신용, 즉 가계부채 증가율이 상당히 급하게 올라오고 있었고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비율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지금 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0조가 넘는 상황에서 양쪽에 서로 그 모순된 정책, 하나는 가계부채가 문제니까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하면은 그 장기적으로 맞춰질 것이냐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빚을 지게 함으로써 이것을 높이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은행권의 지금 대출 증가율만 봐도 벌써 산업 부분에 대한 대출금보다는 이 산업 부분의 대출률, 그 다음에 가계 대출이라고 하는 신용 대출은 상당히 좀 낮은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그 부동산 담보대출은 엄청난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폭이 계속적으로 영향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수요 서베이도 이미 DTI나 LTV 규제 완화가 발표될 것이라는 상반기에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그림 6을 보시면은 지금 대출 수요도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이 뭐 완화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는데 이제 전제적으로 자꾸 정부가 LTV나 DTI를 만지작거리게 만드는 요인이 저는 이제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갖는 거고요. 물론 이 규제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바람직하긴 한데 자꾸 이것을 통제함으로써 전체 거시경제나 우리 주택금융을 자꾸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있어서 저는 아마 저희 팀에 있었던 몇몇 분이 이렇게 소위 공정대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제 깡통이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반문인데, 사실은 돈 빌려간 사람도 책임을 있다면 사실 그건 맞습니다. 대출자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게 되는 대출자, 금융기관도 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선행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은 LTV나 DTI에 대한 규제의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은, 특히 LTV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제일 좋은 점이, 빚내서 얘네가 돈 못 갚아도 이걸 경매 처분해서도 충분히 그동안의 비용 다 빼고 빌려준 돈은 다 회수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이 지금 금융기관에게 있는 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규제에 있어서는 상호 어떻게든지 간에 대출액 아니면은 약정액에서 이 사람이 파산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그 금융기관이 회수할 수 있는 액 외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좀 대출자 책임 원칙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DSR 정도의 수준을 통한, 그래서 대출액. 그것이 방금 전에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해외가 비록 정부가 그런 표현이 없어도 금융기관의 시장에서 엄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회수 여력에 대한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자꾸 이런 부동산 규제를 가지고서 자꾸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이것을 책임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빌려주는 것에 대한 그 채권자 책임이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더 정책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이, 제가 학교에 동료 교수들이 있는데, 저는 다행히도 집을 지금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 올라가면 저는 해피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교수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정책으로 집값이 올라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 지금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가만히 보면, 사실 좀,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제 좀 젊은 층이나 또는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소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목표로 추구해 나가야 되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얼핏 들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오히려 효과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통제가 되고 그것이 균형을 바꾸는, 왜곡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지적도 아주,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집값이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다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이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 이런 거를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스스로 뭔가를 하지 못하고 소비자들한테 돈 빌려서 소비를 이렇게 강요하는, 그래서 결과는 다 소비자 국민이 다 이제 부담하게 하는 그런 것도 문제다라는 그런 지적도 또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하나경제연구소의 이휘정 수석연구원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좋은 포인트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킵하고 좀 다른 얘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기존의 어떤 주택금융 규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LTV라든지 DTI에 대한 평가 부분, 어떤 해외 비교에 있어서의 말씀해주신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굉장히 강조해 주셨지만 사실상 어떤 이 LTV라든지 DTI 규제를 가지고서 주택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
그 입장 자체가 약간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셨다시피 그냥 가격이 조금 오르면 강화하고 가격이 조금 뭐 좀 시장이 좀 침체인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규제를 풀어서 어떤 주택 시장의 어떤 가격, 특히 거래량 문제가 아니라 가격을 중심으로 시장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이런 그 LTV라든지 DTI 규제에 대한 어떤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오히려 그런 부분에 갇혀서 어떤 오해라든지 어떤 혼선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시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예 그런 얘기조차를 꺼낼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지 않았나 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어떤 어떤 그 논제가 어쨌든 수면 위로 떠올라서 이렇게 뭐 많은 부분에 뭐 가계부채라든지 어떤 주택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어떤 수요 특성에 대한 어떤 그 검토들이 조금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의 방향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정책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주택 경기 활성화라고 하는 어떤 그거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 거시경제의 어떤 그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그러면 과연 그럼 이제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택 경기 활성화 영향이 있을 것이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실수요하고 투자 수요하고 나누어서 뭐 앞서서 그 실수의 정의에서부터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어떤 그 주택 경기 활성화, 그러니까 가격을 끌어올려서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소비를 진작한다든지 어떤 체감 경기를 살려보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그 가게의 실제 주거 비용을 줄여주는 측면,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합리화 관점에서 조금 이해돼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심리를 개선하는 부분, 주택시장의 어떤 참여자의 심리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뭐 규제 때문에 규제에 갇혀서 가격이 가격이 좀 실질 가격으로는 지금 이미 하락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규제 영향, 물론 규제 영향도 있죠. 규제를 어쨌든 가격이 오르는 특히 지역적으로 이렇게 차별화해서 다르게 적용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묶어놨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이렇게 심리가 개선되지 않으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오르지 않을 것이다, 오르기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지배적인 어떤 그런 그 심리가 영향을 끼치게 된 건 결국 구조적인 요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구 가구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됐으니까 이런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심리가 살아난 그 주택 어떤 그 상승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완화된 상황에서 그럼 실질적으로 가게가 주택을 그 소비하는 입장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주택이 어떤 투자재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분명히 소비재로서의 그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장 지금 말이 좀 너무 두서없이 나오긴 하는데 가장 오해 소지가 있는 단어가 집살 능력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조금 좀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집살 능력. 누가 집살 능력이 있냐? 소득이 얼마만큼 돼야 집을 사면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하우스푸어 굉장히 많이 하죠. 담보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집을 산다라고 하는 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 가서는 거주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임차라는 건데 전세 또는 월세 얘기하는데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최근에 전세 가격 상승 얘기 너무 많이 됐고요. 전세 가격 오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건 가격 자체가 오르는 거. 어쨌든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가게의 어떤 자산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좀 차치한다 하더라도 전세가 빠르게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게의 어떤 그 현금 지출, 소비의 어떤 제약 이런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실수요라는 거를 어쨌든 거주에 기반한 수요. 물론 옛날에도 정확히 실수요라고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거주를 해결하면서 집값이 오를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무리해서 집을 사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수요에서 어떤 니즈가 굉장히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집을 사는 사람들, 제 주변에 이제 30, 40대 이제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계층들, 가장 큰 요인이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집 사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 어디 가서 월세 내느니.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한 7% 이상 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전월세 전환율, 월세, 반전세로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7, 8% 감당하는 거라. 또 전세 같은 경우에 전세대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전세대출 금리 어쨌든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4% 이상 되고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내가 진짜로 소득이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가게들은. 그런 식으로 투자재로서의 어떤 그 패러다임에서 어쨌든 주택을 주거비용, 어떤 식으로든 주거비용을 최소화해서 거주를 해결해야 하는 이런 관점에서 어떤 실수의 어떤 그 수요 패턴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 LTV가 완화되는 부분 굉장히 완화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어쨌든 5, 60% 되던 게 70%가 됐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금이 그러면 예를 들어 50%, 60%인 상황에서 40%, 50%를 자기 자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 자금을 과연 소득으로 이거를 순자산을 축적해서 하기가 충분한 상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 그 차입 가구의 어떤 자금 용도를 보면 실제로 거주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LTV 규제 때문에 5, 60% 그 주택담보대출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한 그런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대출이 조금 편해지니까 집을 살 것 같다? 맞느냐? 아니면 나는 집을 꼭 사서 거주를 해결해야 하는데 주택금융을 어떤 그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두서없이 드렸는데 그 자료에 지금 보시면은 어떤 가계대출 지금 또 이제 시장의 영향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계부채의 이제 그 증가 부담 우려를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 또 증가 속도라든지 어떤 규모 그 GDP라든지 어떤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어떤 규모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계대출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어떤 그 항목별로 증가 추이를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긴 합니다. 어쨌든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한데 이 보시면은 실제로 그 신용대출 그러니까 담보가 포함되지 않은 신용대출 증가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담보대출 중에서도 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보다 그 비은행권, 제2금융권이라고 표현하는 그쪽의 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이 는 거를 보면 어쨌든 주택 구입의 의사결정은 금융의 어떤 여건에 어떤 종속돼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기보다 어쨌든 거주를 해결해야 하는 가게 입장에서는 주택 구입의 의사결정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제2금융권의 후순위 대출도 이용하고 신용대출도 이용하고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지금까지는 어떤 가계부채라든지 어떤 금융규제과 주택가격에 대해서 어떤 그 역할을 해왔던 이런 부분들에 어떤 갇혀가지고 좀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계부채에 대한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조금 어떤 그 규모라든지 증가 속도에 대해서 이제 해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조금 다른 특성을 갖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은 간략하게 적었는데요. 예를 들어 자영업자 같은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그 실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한 70% 이상을 좀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가계의 어떤 가장 큰 자금 소유라는 게 결국 주택 구입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그냥 기타 내구재 소비에 관련된 대출들이 조금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1000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0조 중에 한 250조 정도는 결국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영업자의 대출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게 진짜 가계대출이냐? 기업대출이냐? 사실상의 어떤 영업행위를 위한 조달인데 이거를 같이 포함해서 가계부채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고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라는 거를 조금 우려를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증가 추이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어떤 현실 인식이 전제되지 않고서 가계부채를 단순히 주택담보대출이 늘어서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라는 어떤 그 논리에 조금 그런 부분에 어떤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 주택담보대출만 하더라도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어떤 증가가 국내 가계부채 증가에 어떤 큰 기여를 했다, 굉장히 큰 영향 요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또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집계를 하는 숫자 중에는 전세대출이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세대출이라든지 담보가 되지 않은 중도금 대출, 집단대출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료를 보시다시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상당 부분이 전세대출 증가가 또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최근에 이런 거를 볼 때 과연 금융 규제 완화, 이제 주로 LTV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LTV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과연 집사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무리하게 살 것이다. 아니면 집사 여력이 없는 소득이 갖추어지지 않는 가구들에게 이런 부담을 지워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지 파급 경로에 대한 어떤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은 있지만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더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실제로 우리나라 주담대의 어떤 가장 큰 취약성이라고 해야 되나 외부 충격에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단기 만기 일시 상환 대출 비중이 높은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외부 충격이 있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차원 리스크라든지 어떤 변동금리부 대출이어가지고 금리 상승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가계의 어떤 이자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LTV 규제 완화로 인해서 과연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어떤 장기화 대출의 장기화라든지 분할 상환 대출화하는 부분들이 조금 속도라든지 아니면 역행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중요한 지식이고 굉장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데 또 이런 부분하고 또 같이 또 예전하고는 조금 환경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실제로 지금 금융위라든지 가계부채 구조 개선 대책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강제적으로 할당해서 목표치를 몇 년, 17년까지 40%까지 굉장히 이런 다른 각도의 어떤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런 거랑 맞물려서 사실상 이런 금융규제에 관련된 어떤 논의들이 공론화되었을 때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합리화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오히려. 그리고 사실상 지금 금리가 역사적 최저금리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장기화, 고정금리와 고정금리 대출로 이렇게 전환하는 부분들, 어쨌든 가계부채의 어떤 구조 개선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추진하는 게 저는 그런 방향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타이밍의 문제는 있어요. 증가속도, 가계부채 증가속도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가계부채 증가가 어쨌든 가계의 어떤 소비 여력을 제한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완화 얘기가 된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여건하고 같이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조금 완화라는 관점보다는 어떤 합리화 조정 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로 LTV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DTI는 구체적인 명확해진 어떤 변경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사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DTI의 완화 수준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이들 이미 검토가 되었고 논의가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해외 DTI 30-40%에 비해서 기존의 50%, 60% 수준이 굉장히 완화된 수준이었고, 그것을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어쨌든 명확한 안이 나와야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 DTI는 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논의에서 좀 배제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선 이것으로 마치고. 네, 감사합니다. 조금 또 색다른 시각에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주택을 산다든지 하는 것의 기본 원인으로 그간의 어떤 투자재로서의 주택 구입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실제 이제 거주 목적의 실수요 목적의
패러다임으로 뭔가 최소한도 조금씩은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라는 게 이제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함께 모여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자영업자 대출이 그렇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전월세 관련된 대출 이런 부분도 들어가면서 그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다 이런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끝으로 대출 관련된 구조 개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조정 내지는 합리화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그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전성인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주로 LTV DTI 규제를 완화할 때 이제 이게 좋을 거냐, 나쁠 거냐, 또 어떤 방식을 추가로 고려해야 될 거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은 좀 다른 시각에서 이 정책이 이제 왜 나왔고, 이제 그러니까 가능한 이제 실현될 것 같은 효과는 뭐고, 또 만약에 우리가 비슷한 정책 목표를 다른 시각에서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LTV DTI 규제 완화가 일단 제 마음에 굉장히 안 들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작년에 집을 팔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LTV DTI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강남 3구에 집을 샀습니다. 그때 이제 한 3억 5천에서 4억 그 사이에 가격을 주고 샀는데, 그게 이제 한 2009년,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2천만 원씩 오를 때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에서 나오셨지만, 그 강남 3구에 있는 하나은행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서 시가의 110%를 대출을 해줬어요. LTV DTI 규제 없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제 시가의 데피니션은 뭐냐 하면, 부동산 뱅크라고 나오는 매달 2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를 딱 보고 가장 최근호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값이 시가고 그것의 110%를 대출을 해준다. 왜냐? 이거를 지금 대출 결정을 해서 잔금을 치르고 하려면 대략 이제 한 뭐 계약하고도 한 뭐 보통 중도금 뭐 이렇게 있으니까 한 달 지나는데, 한 달이면 충분히 그 이상으로 오른다 라는 거를 다 예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인쇄된 가격은 현재보다 일주일 전 가격이 인쇄가 됐으니까 이미 이것보다 5% 10%는 올랐을 거고, 한 달 뒤면 뭐 충분히 더 오를 테니까 뭐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시가의 110%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 사서 한때는 뭐 10억 넘어가기도 했었죠. 룰루랄라 뭐 세상이 다 내 것 같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10억 넘게 13억까지 했다가 10억으로 떨어지더니 이 MB 정권 들어와가지고 4대강 한다고 막 그러는데도 집값이 안 오르고, 또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도 했어요. 그래서 막 8억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베팅을 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택가격은 이제 앞으로 떨어진다. 경제학자의 상식으로 보면. 두 번째, 대한민국은 앞으로 망한다. 이 두 가지 전제를 섞어 보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냐? 현금성 자산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팔았습니다. 팔고 났더니 이제, 그리고 작년에 팔았기 때문에 작년 초에 나왔던 그 이제 자잘한 부동산 경기 부양 조치가 다 무력화되는 거를 봤어요. 물론 이제 팔고 나자마자 828 대책이 나와서 가슴이 좀 철렁했지만 요새 아주 가슴이 쓰립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제 그게 다시 10억 이렇게 한 2억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딱 펼쳐보니까. 그래서 이제 배가 아파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거는 뭐 여담이고,
그거를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펀더멘탈이 떨어진다고 정말 생각한다면 지금 오르는 2억은 뭐냐, 8억이 2억 되는 이제 3개월 만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발제의 이제 핵심 논점입니다. 그래서 발제문으로 가보시면 42페이지 논의의 배경에는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는 뭐 그 이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서승환 장관이 이제 계속 추진하던 게 두 개였어요. 올해 3월 초에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나오고 나서 LTV DTI 규제 완화가 국토부 쪽 자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이 금융위 자료에는 이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두 개가 딱 겹치잖아요. LTV DTI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제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야, 이거 푼다. 드디어 이제 이것까지 푸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똑같은 지금 동일인이죠. 자연인 신재윤 장관이 택도 없다. 그래갖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승환 장관이 쑥 들어가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튀어나온 게 6.4 지방선거 이후에 건설업자들을 쫙 불러가지고 조찬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임대소득 과세 완화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바로 뒤에 국회에서 이제 6월 중순에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관 그 기재위 국회의원 이제 주최로 토론을 해서 기재부는 반대했습니다. 세제실장은 2월 말 3월 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전세나 이런 데 과세 강화하겠다. 월세소득 환산해서 그리고 뭐 분리과세 안 되고 종합과세 하겠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거 다 완화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 다 찬성해 줬고요. 하나를 껐어요. 소원 수리를 했습니다. 서승환 장관이. 두 번째 이제 소원 수리가 이제 진짜 진검승부가 이제 LTV DTI 규제인데 이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최경환 팀이 오면서 이제 밀어붙였고 그러니까 바로 금융감독원장이 그 다음날 오케이 I'm fine 이렇고 그 다음날 며칠 더 있다가 신재윤 장관도 오케이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의 로직은 뭐냐 하면 거기 보면 이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적어도 한다. 언틸층은 그래서 거기 1번부터 6번까지 동그라미 친 것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돈을 빌리면 금융 부채가 증가하면 그걸로 집 사지 않겠냐. 집을 사면 부동산 경기가 뜨고 부동산 경기가 뜨면 내수가 뜨고 내수가 뜨면 전반적인 경기 부양이 된다. 이런 이제 일련의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거다. 지금 무슨 뭐 금융 규제 건전성 강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숨어 있는 추가적인 부양 조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완화 그건 이미 다 항복을 했고 기재부가 요번에 나온 금융규제 완화 대책에 보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뭐 사내 유보를 어떻게 디파인 할 거냐에 따라 다르고 기업들은 사내 유보가 돈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하지만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하면 그거 배당을 해주든가 저는 그것보다는 땅 살 것 같아요. 비업무용 부동산. 아니면 계열사 주식을 사든지. 왜냐하면 지금 나온 이인영 의원 법안은 이제 모든 사내 유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본금 자기 자본 300억 이상 또는 이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재벌에만 적용한다. 재벌이 이제 그 돈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배당을 해주든가 배당 해주면 삼성 같으면 이제 다 또 유배당 계약자 삼성생명 뭐 이런 데 가지는 계약자들은 돈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계열사 주식을 사든지 자사주를 사든지 아니면 땅 살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렇게 산 거는 다 사내유보에서 빼달라. 이건 실질적으로 투자가 된 거라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고 정부도 슬금슬금 땅 사라고 유도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대통령 초기 때 비업무용 부동산 뭐 매각하라 했던 조치의 반대 버전. 또 하나 금융규제 완화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부동산 리스 활성화
이제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막 얼마 전에 이렇게 막 두툼한 책으로 한 권 규제 완화, 금융 규제 완화를 했는데 이거는 뭐 좀 오버센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공급자들에게 부동산 리스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주겠다. 부동산 리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생산자가 쓸 땅을 리스 회사가 사가지고 땅을 리스로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실제는 그 사람이 다 사고 물융을 해주는 겁니다. 물융의 형태로 대출해주는 겁니다. 부동산 사면 대출해주겠다가 부동산 리스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는 LTV DTI를 완화시켜 줄 테니까 빚내서 집 사라. 그 다음에 생산자들은 한편으로는 부동산 리스로 땅 사라. 아니면 쌓아놓고 있으면 내가 뺨 때리겠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정책이 세트로 막 나가고 있고 이제 어젠가 이주열 총재를 만났죠. 그랬고 금리 내려라 너 눈치 없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난 눈치 있다. 이렇게 답이 딱 나왔죠. 모든 걸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패키지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오버센스일지 모르지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도식의 문제는 뭐냐? 우선 현재 도식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공할 경우의 문제고 하나는 실패할 경우의 문제인데 성공할 경우에는 이게 주 6번까지 다 연결이 돼야 이제 성공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고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6번까지 쫙 가는 경우에는 중간 고리는 다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다면. 그럼 중간 고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번 고리다 이겁니다. 그 2번 고리가 금융부채의 증가예요. 그래서 이게 쭉 해서 정책이 성공을 했는데 금융부채가 안 일어난다.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짓말이거나